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패널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경태 한양대 에리카 AI 융합 연구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패널로는 포티투마루 김동환 대표님, 어드벤텍 안동환 부사장님, 그리고 박진우 RTM 부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4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좌장이신 강경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 이렇게 이제 우리 훌륭한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 생각보다 이게 장내에 참석자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좋은 토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행사에서 제조 AI 강국 방안, 그죠? 이런 주제로 우리가 패널 토의를 진행할 거고요. 저는 이 토의의 좌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강경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AX 산단이라고 하는 그 실증 사업이 올해 산업부 주도로 이렇게 이제 공고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공단 가운데서 10개 산단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노후화된 그 산단의 제조 라인을 AI 기반으로 어떻게 혁신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핵심을 두고 무려 1,700억 가까운 그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제조 AI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 오늘 또 많은 기업의 관계자분들께서 제조 AI 강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패널 그 연사분들을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조 특화 LLM과 생성 AI를 이끄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 공정 AI를 실행해 오신 박진우 RTM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업 엣지 AI 인프라의 핵심인 안동환 어드벤텍 KR 인베디드 섹터 부사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PLM 기반 제조 혁신을 주도하는 오병준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한국 지사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그 위치에서 제조 AI의 핵심 퍼즐을 맡고 계신 분들이고요. 따라서 오늘 토론이 한국형 제조 AI 로드맵을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토론은 크게 최대 4개에서 5개 정도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거버넌스 트랙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조 AI 강국을 위한 국가산업 차원의 전략과 우선 투자 영역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 제조업의 AI 전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먼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한국 제조업뿐만 아니고 한국 전반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AI가 우리가 뭐 AI G3 얘기도 많이 하면서 데이터도 부족하고 GPU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고 이제 어디에 먼저 투자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AI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X 그러니까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견 기업들이
그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자체도 아마 한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뭐 몇 가지 사례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도 있고 아까 저희 파트너사도 보면은 다 대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분들은 어떻게든 알아서들 하나씩 적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바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AI가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도 하고요. 도입을 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도 하고 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AI를 잘 활용해서 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AX를 통해서 AI를 잘 활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좀 전에 이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X 산당 같은 걸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동안 정부에서 워낙에 플랫폼 실패를 많이 해서 플랫폼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제 뭐 AI 바우처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AI를 개발할 때 지원해주고 했었는데요.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할 때보다는 그 사용할 때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앱스토어처럼 마켓플레이스를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거기에 올리면은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용할 때 그때 정부에서 이제 일정 부분 뭐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그걸 통해서 뭐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뭐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또 매출이 증대하면은 이후에는 사실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기에 이제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마중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이게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태계를 구성할 때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그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POC도 검증을 하지만 이걸 실제 생산 라인으로 옮길 수 있게 현장에 도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어떤 마중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어디에 우리가 좀 더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질문을 다시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1차적으로는 인재 양성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조만간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 AI 액션 플랜이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지표를 확보하고 뭐 이렇게 프론티어 모델들, 뭐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할 거냐. 이 모델 기술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정책적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독자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데이터도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대규모로 돌려야 되니까 GPU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5년 동안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사실 그 100조를 1년에 투자를 해도 안 됩니다. 해외 빅테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해에만 100조를 투자했고요. 올해 150조씩 투자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AX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서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GPU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데이터는 그동안 잘 쌓아왔습니다. 어쨌건 그 IT를 빨리 도입하면서 데이터를 내부에 쌓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머신 리더블 하지가 않고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써서 그런 것도 이제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AI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일 건가 하는 부분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AI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산업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 도메인 전문가분들은 AI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아는데 이게 AI가 해결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런 데 대한 감이 없거든요. AI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줘도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입이 늦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AI도 알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업 융합형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또 산업 융합형 인재들은 뭐 완전히 탑 티어의 천재적인 스타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시급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대학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력 양성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병준 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 2024년 기준이죠. 1년이 지나긴 했지만은 전 세계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2.1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테라바이트 1000배인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 1000배. 그러니까 우리가 4기가짜리 넷플릭스 비디오로 하면 한 5천억 편 정도 되는 데이터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의 1.5%에서 1.7%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데이터량 퍼센티지로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IT로는 한 1%, 제조로서는 한 5% 정도를 차지하니까 뭐 거기에 프로포셔널하게 데이터량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그다음에 로드맵 이런 것들을 구체화, 탑다운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어떤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 형태의 투자로 현장에서 이제 이 비용을 써버리면 경영층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경영층들이 아무리 이제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 하더라도 그걸 뭐 영원히 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중물이겠죠. 그 마중물을 잘 활용해서 그 우리 회사의 AI 기반의 혁신을 이제 쉽게 해서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펀딩을 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디지털 스레드 말씀드렸었는데 디지털 스레드 기반의 프로세스 분석 워크샵 또 그 워크샵 기반을 결과를 경영층에 보고해서 현재 문제가 어디 있다 우리 회사의 문제가 어디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필요하면 디지털 트윈 필요하면은 뭐 AI 필요하면은 다른 어떤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뭐 방법론 대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안해서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투자 방법론을 정하는 탑다운의 비즈니스 어떤 목표 설정과 로드맵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가 정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경영층의 16%밖에 아직은 안 된다고 그래요. 다들 이제 AI 하는데 우리 회사에 무조건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경영층은 1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해결 과제다 보여주고 앞에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가 있느냐 92%가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산학 협력 뭐 저희 뭐 GMS 같은 업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대학 측에 무상으로 기증해서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소프트웨어들이 그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쉽게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어제 점심 먹으면서 챗GPT를 돈 내고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2달 전까지는 한 5명 있었거든요. 이제는 한 8명. 제 밑에 부사장이 9명 있는데 그중에 2사람 빼고는 다 쓰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죠. 기존에 쓰던 사람은 이제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러고 있죠. 실제로 AI를 자기 생활에서 이렇게 AI 마인드를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뭐 1년에 한 달에 29,000원 정도 되죠. 저는 회사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를 자기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근에 애너하임이라고 저희 전 세계 세일즈하고 기술팀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의 제프 우즈라고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강사가 나왔는데 저희는 프롬프트를 AI한테 던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AI가 나한테 질문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사고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AI가 나의 사고력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반대적 접근 이런 분들도 뵙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화가 기초적으로 쌓여야만 전사적인 AI 활용이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AI를 확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뒤에 또 트랙에 관련된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한 내용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동환 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AI 제조 거버넌스를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뭐 예, 제 그 가버넌스라니까 좀 크게 들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AI 제조 안전성을 위한 표준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AI 제조 안정성을 위하여 이제 뭐 이 AI가 지금 100% 정확하지가 않고 어떨 때는 좀 이상한 답도 할 때가 있고 이 산업 제조에서의 AI 안전성 표준이 없으면은 위험한 작업 때 이상한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AI 제조 안전성 표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앞에 거랑도 다 당연히 관련이 되겠지만 데이터 품질이 검증이 안 된 게 사용이 된다든지 데이터 뭐 출처 관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 데이터 관리를 해야지만 또 안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제조 안전성 표준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도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AI 모델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AI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칩셋도 필요하고 엣지 AI도 필요하고 이러한 공급망에 대해서 보안 관련 여기에 뭐 백도어가 있나 요새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백도어라든지 뭐 이런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뭐 규정을 정해야겠죠. 규제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AI가 하지만 사람이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말로 하면은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그러한 얘기가 최근에 그 2026 그 트렌드 뉴 트렌드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책임성 그 사람의 감독하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사실 2가지가 있어요. 그 대기업이 우선 뭐 레퍼런스를 만들고 밑으로 탑다운이라고 보면 뭐 중소기업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탑다운이라고 볼 수 있고 산학연이 해서 어떤 표준을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스프레이 타는 방식도 있고 그렇게 해서 2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뭐 첫 번째 트랙 우리가 그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트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이런 AI를 어떻게 이제 산업과 비즈니스에 확산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I를 망설이는 기업들 주로 이제 중소 이제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면 AI를 도입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아무래도 부재합니다. 또 POC로는 잘 검증이 되지만 과연 이게 진짜 도입을 했을 경우에 확산을 할 경우에 그게 정말 우리한테 확실한 베너핏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실제 도입 전에 AI 기술을 어떻게 기업이 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유도할 것인지 또 실제로 이게 양산하고 확산으로 가는데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박진우 대표님 혹시 박진우 부대표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럼 뭐그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확산을 위해서 도입
어떻게 하면은 이런 POC 레벨에서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은 제조 기업들이 이미 그 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POC를 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뭐 작년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 한 80% 이상들이 POC까지는 시도를 해봤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다만 그게 이제 양산으로 도입되는 게 전체의 30% 정도인 걸로 발표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양산 도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그걸 그 POC에 머무르지 않고 양산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 제조 환경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POC에서 성공한 모델이 꾸준히 양산해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어떤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그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에 좀 강건한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을 해서 제공해야 될 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과 그 절차를 좀 충분히 인지하고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산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 실제 AI가 들어오면서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유지되면서 어떤 특정 펑션의 성능만 올라간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AI가 들어오면서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좀 변경된다, 어떤 특정 담당자가 좀 더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AI가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AI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제조업에서는 그 AI를 채택해서 양산으로 올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AI가 의사결정을 대리하게 된다거나 프로세스를 좀 바꾸게 됐을 때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좀 관장하는 책임자와 운영자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판단이 생겼을 때 그 책임자가 그거에 대한 조작을 해줄 수 있다던가 변경과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도입이 돼야 양산으로 가는데 의사결정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한 비용 대비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기술이 가진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해드리는 어떤 그 AI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되게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과제를 착수하기 전에 얘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그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ROI를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장에서 AI에 대해서 기대하는 주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거나 뭐 불량을 예측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설비의 다운이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뭐랄까 간헐적으로 일어납니까? 1년에 한 번 고장, 평균적으로 한 번 고장 나는 설비가 있고, 뭐 2년에 한 번 고장 나는 설비가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ROI를 줄 것이냐, 이런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도 ROI 측면에서 좀 판단이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매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허들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ROI에 대한 문제를 좀 타파해 나가고 있는 방식은 실제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기술적으로 학습에 대한 성능을 예측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른 POC를 통해서 이 정도 성능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뭐 고장을 예측하는 어떤 모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 고장을 예측하는 모델만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 고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보일러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어떤 엔지니어가 돌아다니면서 특정 설비들의 어떤 소음 상태나 뭐 문제 상태들을 매일 체크해서 이렇게 체크박스에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작업자들이 해당 고장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편의성 있게 도와주고 자동화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인력을 좀
줄이고 일손을 줄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효율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면 그 ROI 문제로부터 좀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현장에 AI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증 랩을 만들고 실증 랩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투지 타산이 맞을 때 이제 도입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들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공정이죠, 표준 공정들에 대해서 뭔가 실증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또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기업이 제조 현장에서 AI를 도입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오영준 지사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 프로덕션 레벨로 AI를 도입하려는 업체가 각 분야별로 이제 검증 작업 등을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 스스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PLM 전문가는 PLM 영역, MES는 MES 영역, R&D는 R&D 영역, 퀄리티는 FMEA 영역. 해서 조금 그 데이터와 인사이트에 대한 공유 체계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에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시적인 어떤 관점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고 이제 분야별 아주 파셜한 그런 POC에 좀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프로세스 측면에서 엮어주는 그런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조업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영역들,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선 AI가 툴 레벨에서 접목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내가 쓰던 방식하고 AI가 강화된 툴을 썼을 때 이 차이점이 뭔지를 본인들이 좀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AI가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투자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저희가 AI 관련된 세미나를 같이 진행한 바가 있는데 올인원 엔지니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계세요. 기존에 이제 설계하시던 분, 시뮬레이션 하신 분들이 따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엔지니어가 옆에 영역까지 같이 AI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작은 변화지만 그런 변화들의 고리들이 계속 쌓이면서 전사적인 프로세스의 통합이 AI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CEO 레벨에서의 인지도와 어떤 스폰서십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탑 경영층들은 AI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부담감을 어떻게 들어주면서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현재 가능한 영역까지를 맥시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도를 허락하고 또 CEO가 스스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어떤 효과를 계속 이제 전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어떤 영역에 AI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생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결국은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제조 현장에 AI를 도입했더니 생산성이 뭐 몇 프로 이상 향상이 되고 또 사고도 줄고 또 인력에 대한 수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한두 개 나오면은 결국은 믿음이 생길 거고
따라서 AI를 도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제조 현장에 AI를 확산해서 성공적인 그 협력 사례 혹은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은 공유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병준 지사장님. 네. 네. 지금 뭐 여러 그 기사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많은 시급 인력난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스킬풀한 그러니까 오래된 그 장인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가 지금 디지털 혁신과 AI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과 저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반도체 업계인데요. 반도체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체에서 기존에 이제 전체적인 PLM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거기에서 돌아가는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기존에 전사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PLM과 상관없는 외부 데이터를 잘 RAG 기반으로 연동을 해서 전체적인 리포팅 생성 시간을 뭐 전사적으로 1000시간 정도 줄여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 리포트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리포팅에 대한 어떤 워크로드가 굉장히 지금 혁신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미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은 좀 더 자동화되고 좀 더 릴라이블한 그런 프로세스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AI를 지금 이제 막 도입하셨고 LLM이라든지 RAG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활용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전사적인 프로세스 혁신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제조업에서 사실은 제품을 수주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받고 그다음에 그 리퀘어먼트를 분석하고 설계해서 양산까지 들어가는 요 단계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단계에서 설계 시간, 시뮬레이션 시간, 그다음에 마지막 엠본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파트 정보까지 만들어지는 시간을 지금의 20% 30%만 줄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까 BYD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의 제조 현장에도 이러한 구간별 어떤 그 속도를 좀 더 타임 투 마켓이라고 그러죠. 구간별 속도를 좀 더 줄여서 전사적인 어떤 그 R&D부터 생산까지의 시간을 30% 어떤 그 조선업 저 고객은요 70%를 줄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70%. 그래서 저희는 한 5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70%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하죠. 네, 그런 사례들을 나중에 기업 이름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이렇게 잘 정착하면은 확실히 그 유인책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동환 부사장님께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 그 말씀드릴 때 이제 저희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이제 물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 워터 펌프가 있는 그런 장소에 사실은 이거는 생산보다는 예지 보수 보전 정도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이제 워터 펌프가 모터도 있고 이제 펌프도 있고 한데 진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멈추면은 좀 그 반도체 공정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니 그 진동의 그 강도를 그쪽에서는 이제 DX를 먼저 했겠죠. 수치화를 했고 그다음 수치화한 거를 그 토런스를 잡아갖고 어느 정도의 진동일 때 이 펌프나 모터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를 써가지고 그 모터의 진동 데이터를 뭐 이렇게 올려서 그걸 봐서 이게 이 정도 진동의 토런스에 들어왔으면 미리 교체라든지 아니면 수리 아니면 점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AI가 적용된 하나의 케이스고 그 연속성에서 그 옆에 있는 장비에 물이 또 새는지 안 새는지 리퀴드를 보는 그런 것까지 연동. 그다음에 마지막에 HMI라 그러죠.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서 과연 그러면 이 물이 새는지 전체적인 점검이랑 그다음에
이 또 전체적인 그 전력 소비량에 따라서 그런 관련된 것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1년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대만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보틱스의 과거의 로보틱스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암타임 로봇인데 이게 이제 펜스 베이스입니다. 펜스 베이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더스트리얼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업체들이 현재는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거운 걸 날르고 근데 요건 그 고객사에서는 이제 새로운 AI 그 비전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암타임 로봇도 아까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처럼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게 안전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적용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직 적용이 안 됐고 현재 그러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 인더스트리얼 암타임 로봇이 같이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업무 효율이라든지 그 전에 펜스를 쳐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에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또 그쪽에 대한 생산성 향상. 대부분 로봇 타입의 암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조선소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생산성 향상을 좀 노리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멀한 대답이고 저희가 이제 진짜 실질적인 대답은 뭐 AI든 DX든 AX든 저희가 확실한 ROI만 있다 그러면은 사실 코스트 다운이라 그러면 이런 도입은 전체적으로 탑 메이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코스트 다운만 어느 정도 느껴진다면 탑 메이저에서 무조건 도입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한편으로는 바로 다음 우리 트랙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럴 경우에 또 현장에 있는 그 인력이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영층에서는 어쨌든 ROI가 보이면은 AI를 도입하겠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 이 결과로 혹시 현장의 인력이 또 혹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우리가 이런 인재와 노동 전환에 관련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조 AI 시대에서의 현장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업스킬 또는 리스킬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우 부대표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고객사를 만나러 가서 그 솔루션 제안을 하고 실제 과제에 착수하게 되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우려를 실제로 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잘 동작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제로 아주 단순한 어떤 뭐 분류 작업이나 그 공정의 노동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로봇이나 AI로 대체되는 것은 뭐 불가피한 저는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비단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실제로 기업들은 계속해서 제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은 이제 성장하고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 그 역할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AI를 활용하는 도구로 좀 이해를 한다면 좀 더 혁신의 길을 찾아내고 이런 역할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만 현재 뭐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어떤 구간을 가고 있다 보니 여러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다시 그 뭐랄까요 상승하는 국면을 가져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AI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여러 그 엔지니어들 포함해서 작업자들을 또 굉장히 빠르게 많이 채용하고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업들도 여전히 채용을 많이 줄여가고 있지만 그 AI 스킬을 활용해서 효율성이 높은 분들은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작업자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들도 AI를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좀 말씀하신 업스킬이나 리스킬들을 좀 해가는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뭔가 새로운 형태의 그 인력 리밸런싱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이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노동은 계속 공급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우리가 AI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과연 이런 제조 AI는 우리가 흔히 AX 또 AX에 XA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AX는 AI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도메인에 그 어떻게 이거 AI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주도하는 거고, 반대로 XAI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제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건데, 결국은 누가 이거를 리딩을 해야 성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대표님. 네, 일단 좀 단기적인 거랑 좀 중장기적으로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답변 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필요한데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AI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AI 기술이 상당히 빨리 또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필드에서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디서 리드할 거냐 이런 거보다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AI는 자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이면은 금융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AI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찾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어쨌건 또 새로운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둘 중에 어디가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리드해서 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의 기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부터 하나씩 해결을 하면은 어쨌건 이렇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런 성공적인 레퍼런스들이 쌓이면은 더 투자하고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좀 긴 호흡으로 보면은 저는 결국은 뭐 이렇게 그 산업 융합형 인재들을 계속 양성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분들도 보면은 의료 전문 변호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만 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이제 법률만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가는 것처럼 AI를 하면서 뭐 조선해양을 한다든지 AI를 하면서 뭐 제철을 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융합형으로 좀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기존의 도메인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AI에 대한 재교육 과정들 또 필요할 거고요. 학생들도 교육 시스템에서 AI만 뭐 컴퓨터공학과라고 해서 AI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즘은 얘기 많이 안 하지만 T자형 뭐 U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AX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누가 리딩하느냐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융합적 사고를 갖춘 그런 인력을 사전에 만들어서 배출을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마무리로요, 패널 분들께 짧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 강국들과의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네, 이런 부분, 뭐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이제 특화 AI로 갈 거냐 아니면은 어떤 플랫폼 모델로 가는 게 좋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의 짧은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김동완 대표님 혹시 네, 뭐 정부에서도 계속 AI G3 이제 AI 3대 강국이 되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AI G3도 좋지만 AX G1
해야 한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특히 또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 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일본, 독일, 중국 정도입니다. 사실 미국도 제조 산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조 산업 부흥하기 위해서 마스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AI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하고 독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제조 산업에서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AX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만큼 잘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특히 뭐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 중견 기업들까지도 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확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그 5년 뒤 10년 뒤 지나면은 제조 산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제조 산업이 GDP의 26%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0%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선전하면은 50% 6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우 부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는 케이스에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도 어떤 법용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 모델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세계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혹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이미 플랫폼이나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굉장히 빠르게 앞서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비용 경쟁력을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서 대표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강한 데서 시작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전 세계적인 어떤 리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 업에 대한 노하우나 데이터도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업에 좀 업계에 특화된 뭐 반도체 업에 특화된 2차 전지 생산에 특화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투자를 해가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비용 대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으로 저희가 그 준비한 일단 토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동환 부사장님께 오늘 패널 토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랩업 발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질문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착한 어려운 점은 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를 도입을 할 거냐 AI에 대해서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ROI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쭉 돌아갔고 그다음에 향후에 전 세계의 그 G2 지금 G3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사실 G2 AI의 G2는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엄청난 데이터와 그 축적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빅테크의 칩셋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잘해서 G3 아까 심지어 G1까지도 노릴 수 있는 지금 환경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우리 제조 전문 데이터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인재 양성이라 그랬는데 제 생각엔 AI랑 아까 도메인 인재랑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AI는 제 느낌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럼 도메인 전문가들이 그 툴을 써서 혁신, 생산성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AI와 도메인이 같이 공존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AI가 지금 막 나왔지만 그래서 AI 전문가들이 있지만 향후에는 AI 점점 더 쉬워져서 어떤 도메인에서 전문가들도 쉽게 그 AI 툴을 이용해서 자기네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문득 인력 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무게가 많이 느껴집니다. 좋은 융합형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서 기업에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네 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띤 토론으로 좋은 말씀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패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AI쇼 타스 2025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의 강연과 토론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미래의 혁신을 이끌어갈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는 공유의 장이 되셨길 바라면서 금일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 AI쇼는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강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박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기념품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